코로나19가 좀 사그라드나 싶었는데요. 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좀 화가 나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의 선교회에서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이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IM 선교회 관련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그런데 그 네. 결과 IM 선교회 관련 지부 조직이죠.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학생 77명, 또 교직원 25명, 무려 1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네. 지금 IM 선교회발 대규모 집단 감염 확산되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이제 코로나19가 좀 진정세에 접어드나 했는데 오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9명, 다시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광주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3일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바로 IM 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을 찾아냈습니다. 5명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과 5명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자진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번 사태는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방심한 틈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렇게 한 집단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올 동안 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전수검사하는 과정에서 110명 정도가 확진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 광주 TCS 국제학교 이 자체에 거기 학생들이 전부 무증상자였다는 겁니다. 하하.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그러겠네요. 해요. 네. 그 중에 뭐 누구라도 좀 심각한 어떤 그 이 병증을 겪고 있었다면 발열이라든지. 조금 더 네.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아하, 네. 근데 하나같이 무증상자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 TCS 같은 이런 데가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짧게는 1년 정도 있고요. 아하. 아이들이 합숙하면서 네. 길게는 4년 가까이 단체 합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건 바꿔서 얘기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확진이 되면 볼 것 없이 전체가 다 감염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완벽히 취약 지역인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는지 그게 좀 답답한 뿐이죠. 그러니까요. 코로나 국면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3밀입니다. 밀폐, 밀접, 밀집. 밀폐 여부는 모르겠지만 합숙을 한다는 것은 밀접과 밀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종선 기자님, 이곳이 평소에도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도 뭐 그 작은 방에 그 20명씩 아이들이 한 방에 있었고 그 마이클 조라는 분이 본인이 얘기했죠. 이 대전 지역 그 같은 경우에 IM 같은 경우에 뭐 600평에 180명이 있는데 올해도 또 50명, 60명 또 들어온다 그런다. 자리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만의 문제로도 이 심각한데 지금 현재 이송을 위해서 대기 중인 상황이잖아요. 전수검사 후에. 근데 지금도 이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 어젯밤 10시에 봤더니 그때도 불이 환하게 켜 있고 10분 간격으로 사람들이 오가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이 일부 확진자가 그냥 건물 밖으로 돌아다니고 다른 건물에 격리돼 있던 그 신도에 물품을 챙기겠다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송을 좀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로 활보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아하. 이거에 대해서 방역 관계자는 이송을 준비하느라 말하자면 인력을 제어할 그 제어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는 이송을 했는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국제학교 학생들 대부분이요. 6살에서 10대까지의 미성년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진된 학생 중 절반 넘게 다른 지역, 광주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오늘 오후에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물론 이 방역 당국 그리고 관련 이 광주 지자체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만 이게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사태를? 예견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IM 선교회사나 교육시설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웃는 듯한 행태가 드러났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TCS 국제학교 예배당에서 학생들이 선교사 생일 파티를 연 모습인데요. 3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집합 금지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지도해야 할 선교사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네. 대전 IM 선교회가 연 캠퍼에서의 모습입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 중 일부만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구호를 외치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이 땅에 젊은 청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어릴 때부터 갖는 건 그래요. 권장할 일이죠. 자, 바른 학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신앙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또 어떤 신앙, 양심의 자유 관련돼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종교단체도 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또 묵과할 수는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네. 요즘에 좀 이런 말이 시중에 들립니다. 뭐 제가 기독교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비난 이런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네. 꼭 그 어느 정도 좀 잡았다 싶을 때면 항상 드러나는 곳이 기독교가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그 언저리에 있는 데서 다시 증폭시키는 결과를 나와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일반 국민들을 비난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좀 곰곰이 신중하게, 그리고 네. 저 지도자들도 많잖아요. 의식 있는 분들도 많은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기 보니까요, 이 TCS 여기 충남 여기 태안 여기서 아까 뭐 김준진 아나운서님 설명 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배당에서 학생들 한 30명 정도 생일 파티 하면서 거기 마스크 쓴 아이들 보입니까? 간헐적으로 한두 명 보여요. 그만큼 저기 이 무감각하고 관심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라든지 저거를 운영하는 그 측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대전 쪽에 본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IM 국제학교, 이제 즉 말하면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창업자죠. 설립자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 중에서 처음에 이 발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감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초기 대응을 자기가 잘 못한 거를 좀 뼈저리게 반성한다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애들 열나고 이러면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은 무작정 이거 코로나 의심해요. 네. 그 여기만 특별하게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진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이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에 무딜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요, 선교사들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어른들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저런 행사를 하는 게 과연 그 기쁜 생일 파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단 감염의 새 진원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IM 선교회라는 게 대체 어떤 곳입니까? 홍종선 기자님. 네, 그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가 대전과 천안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 IM 선교회라는 이 선교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한 10년 사이에 뭐 서울, 경기, 파주, 인천, 송도, 광주, 진주, 부산, 대구에서 한 23개 시설로 급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는 IE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또
기독교 방과후 학교라 그래가지고 CAS 그다음에 한다연구소 이런 이제 관련 유관 시설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했나 그 배경을 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 조라는 이 선교사분이 전국을 돌면서 마치 신사업 설명회처럼 설명회를 한 영상들이 보도가 됐어요. 아하. 그걸 봤더니 기본은 이겁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이 교리에다가 영어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교육 사역에 뛰어드는 건데 이게 정말 사역인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도 확장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모들이 아이 뭐 진학시킬 수 있다, 유학 보낼 수 있다 이러면은 돈을 쓴다. 교회로 온다 해서 저절로 신도도 늘고 교세도 확장하고 말하자면 마치 사업 설명회처럼 뭐 수지도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결과 이렇게 10년 사이에 23개 네. 뭐 늘어났고 뭐 여름 캠프에 2,000명이 올 정도로 네. 그렇게 대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자칭 교육 사업을 이끌고 있다는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육은 비대면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코빅-19이 딱 터지기 한 달 전에 핸드폰만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낸 거죠. 하고 있던 도중에 코빅-19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예요.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년에 시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52만 7천 명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1년도 안 돼서 1년 9개월 사이에 300명 분이 안 죽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제가 분노를 하려다가 오히려 차분하게 여쭤볼게요. 저게 지금 말입니까? 저게 지금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말? 저 아까 아이들이 왜 마스크 쓰고 있지 않고 선교사가 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런 생일 파티 것들을 했는지 설립자잖아요. 설립자의 생각만 들어봐도 알 수 있네요. 도대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왜 영업 제한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학원들 그리고 교회도 비대면으로 했었잖아요. 왜 우리들은 그렇게 노력한 겁니까? 저도 영상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IM 선교회사 지금 아이들이나 저기 뭐 사람들 코로나에 걸려서도 벌써 걸렸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전국에서 오고 또 내가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런데 왜 안 걸릴까?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는데 이번엔 지켜주지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뭐 몇백 명 이제 지금 이게 끝일지 아닐지도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벌써 지금 이 대전에서만 뭐 몇백 명 이상 이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종교의 자유도요.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기본권의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얘기를 듣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못지않게 정말 많이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이클 조라는 사람 방금 그 얘기 있잖아요. 방금 그 얘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다시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육은 비대면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코빅-19이 딱 터지기 한 달 전에 핸드폰만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낸 거죠. 하고 있던 도중에 코빅-19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예요.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년에 시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52만 7천 명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1년도 안 돼서 1년 9개월 사이에 300명 분이 안 죽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왔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저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저 얘기는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전체 기독교인들을 욕보이는 행동과 발언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지금 저 사람 하는 얘기 듣고. 자기가 뭘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할렐루야 했대잖아요. 지금 코로나 19 이거는 지구 대재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탁 터져줘서 본인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다는 저 얘기를 지금 저게 맨정신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하. 저분 도대체 어디서 온 어떤 분인지 뭐 보니까 생김새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그 미국 사람 마이클 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뭐 교포 2세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제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정말로 기독교인들 욕보인다고 했죠. 할렐루야는 그럴 때 외치라고 할렐루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해 9월 미국 교회 예배에서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에서 수련하면 감옥 간다. 학교를 만드니까 법 제재 안 걸리더라. 아주 법망을 빠져나가는 건 다 꿰고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불러다 놓고 사역을 했답니다.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요?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가 그 의료진들, 방역당국이 사투를 벌이면서 코로나19를 정말 다 진정시켜가는 줄 알았는데 방역의 사각지대가 우리 코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여기서 사역을 했다잖아요. 학교를 썼다라고 해서 교육법상 학교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비인가 시설로 불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원법 규제도 안 받는 학원으로도 등록이 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는 교육법과 학원법 모두 다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방역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관할 관청이 불분명한 문제도 있지만 일단 24시간 합숙 형태라는 것만으로도 밀집, 밀폐, 밀접의 산밀 조건을 갖췄고 더군다나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 더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마스크조차 그렇죠. 쓰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내부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 들으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입학 설명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서 접촉을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 사안을 짚어보는 저희 6명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광주 시민분들의 지금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정신없이 부르게? 야, 목사 나와라! 해야 돼. 환장 있어. 왜 그러게? 야, 목사는 나와라! 이거 마이클 조라는 사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당신의 그 무모한 행동 탓에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짓밟힙니다,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날개란을 맞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분노할 대상들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은 참 화나는 뉴스가 많네요. 요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 모임도 못 갖고 있잖아요. 식사를 해도 최대 4명까지밖에 못 하니까. 그런데 제천시 의원이 포함된 주민 8명이 마을 이장집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판돈 한 20여만 원 정도를 두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고스톱을 칠 때 마스크 잘 쓰고 고스톱을 칠까요? 여기 이곳 역시 밀폐되어 있는 곳이고 당연히 밀집도가 높을 텐데 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이 돼서요. 제천시원 등 4명이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요. 나머지 4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정말
방송을 하는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진짜? 제천시 의원이시네요. 이분은 성함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성진 제천시 의회 의원이시죠. 뭐 이분 이런 얘기했네요. 저녁 시간 무렵에 이장님이 손두부를 좀 했다고 해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5,000원, 그거 꼭 강조를 하실 필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원으로 재미삼아 고스톱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일견 얘기했어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인으로서 이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한 것을 뭐 뉘우친다,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지자체 의원님들 등등 해가지고 방역 수칙 안 지키는 거 우리 상당히 많이 했죠. 네. 이제는 그냥 의원직 사퇴들 하시죠. 앞으로 이런 일 계속 벌어지면. 네. 예?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예? 이성진 시의원님, 손두부가 그렇게 탐났습니까? 거기에 이미 5명 이상 모여 있는 거 몰랐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더군다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시의원이라고 한다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속된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징계 절차를 지금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천시에서도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모범이 되셔야 되는데 또 부적절하게 예를 들면 5인도 아니고 8명이 지금 참석을 했던 거거든요. 명백하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시민들은 힘들어 비명과 신음을 지르는 고통 속에 표 달라고 지방선거 때 읍소하고 이른바 폴더형 인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놓고 또 나올 거예요, 선거에?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왜 이럽니까? 눈살 찌푸려진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여러분, 영원 마켓이라고 혹시 영원 마켓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영원 마켓 말 그대로 무료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3곳, 서울 영등포구에서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이 신분증을 제시해서 도민이거나 구민인 게 증명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을 당시에요. 이재명 지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긴급 생계 위기 가구 대상자만 아니요. 아니, 이거는 거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대신 아무나 그냥 일단 다 지급하고 또 필요해서 다시 올 경우에는 뭐 그때는 또 확인하더라도 하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도 이거를 이용해드릴 정도면 사실은 지원 대상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 이거를. 그래서 그런 경우 발굴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죠? 저 영원 마켓에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베풀자는 의미 같아요. 그냥 드림 코너예요. 그냥 드림. 그냥 드림 코너인데 왜 우리가 백성문 변호사님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겁니까 지금? 사실 실효성 문제 때문이에요. 저 왜 무료로 드릴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힘드신 분들 오면 그분들에게 힘이 되라고 저렇게 뭐 마스크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무료로 말 그대로 드리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무슨 뭐 소득 기준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시민들이지만 꼭 공짜라면 와서 줄 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뭐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차려입은 분들부터 단체로 또 승용차를 타고 와서 여기 공짜로 뭐 준댄다. 줄을 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거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싫어 나 무조건 받아갈래 세상에. 이런 분들까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안 드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관계자분들도 사실 진짜 곤혹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강압적 또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없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자주 오는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 있고 그냥 가방을
가방 그런 거 가지고 온다던가. 차도 비싼 차 뜨고. 네,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자기가 힘들다 이러시는 분 있으시고 뭐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막 뭐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는 못한 거죠. 이제 기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김복준 의원님 네, 정말 영원 마켓이 아니라 양심이 빵점인 사람들이 막 오네요. 진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영원마트를 저렇게 만드는 취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제가 볼 땐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코로나 장발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장발장이 뭡니까? 배고파서 생경범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수입은 없고 고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배고픈 사람 있잖아요. 배고픈 네.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들한테 무료로 저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만든 건데 네. 저기를 와가지고 외제차 끌고 오셔서 명품 옷 두르고 명품 가방 메고 와가지고 저거 들고 가면서 네. 그 손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 입장은 뭘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경기도와 영등포구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도 일부 악용될 수 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시 오게 되면 그때 확인해도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방문자는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도록 했고 물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관내 기업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양심까지 팔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충남 공주의 한 마을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저 오전 8시 45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논두렁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허.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살펴보니까 논두렁에서 속옷 차림으로 숨진 여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제 일단은 그 논두렁 쪽에 쓰러져 있는 여성의 양 옆에는 아마 상의 하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하. 벗겨진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네. 아마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도로가 쪽으로 한 5, 6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네. 이 여성의 외투와 신발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아마 그 도로 쪽에서 논두렁 쪽으로 향하면서 외투는 그 신발과 외투는 벗겨지고 그 이후에 이제 논두렁에 가서 그 현장에서 아마 상하이를 벗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렇게 지금 그 현상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여성이 발견된 주변의 정황들은 당시의 상황이 뭔가 강력 사건이 벌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그런 정황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 사망한 것인지 그 부분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하. 일단 이제 외견상 봤을 때는 이제 뭐 폭행을 당했다라거나 뭐 아니면 그런 흔적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타살이라면 있을 텐데 이제 현재 외관상 볼 때는 그런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좀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본인 스스로 저렇게 옷을 벗고 그곳에 있었을 리도 좀 만무한 상황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확한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에 이제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이 여성이 왜 사망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성의 행적이죠. 그렇다면 이 주변, 이 시신이 발견된 주변의 CCTV 등을 통해서 여성의 동선 확보하고 그리고 또 이 여성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까지 조사를 해봐야 명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당시에 그렇다면 저 여성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된 인근에 글쎄요, 뭐 가게가 많다던가 인가가 그래도 있는 곳이라든가 인적이 뭐 자주 인적이 있는 드나드는 곳이라든가 뭔가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시의 상황은?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논두렁에 이제 질퍽이는 진흙 상태, 눈이 그래요? 녹아서 질퍽이는 진흙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숨진 여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신입생
이라고 알려지고 세상에. 있는데 사고 전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행적이 끊겼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일단 사망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될 텐데 김복준님 이런 네. 경우에는 경찰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좀 수사를 벌이게 될까요? 뭐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겁니다. 이제 결국은 뭐 이 사건은 부검 결과가 이 판단을 해줄 거로 그래요?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을 당했다면 명백하게 타살의 징후는 있어야지 맞아요. 아하. 액살이라든지 아니면 흉기가 사용됐다든지 물론 위견상 드러나지 않는 타살의 어떤 방법을 썼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또 사고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래요?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해줘. 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논두렁에서 여성이 속옷만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거는 성범죄나 뭐 이런 거에 연결돼서 타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동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흔치는 않지만 이상 탈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그 동사 직전에 일순간 순간적으로 덥다고 느껴가지고 스스로 옷을 벗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하. 그 이상 탈의 현상도 있어요. 네. 만취자들 그 사이에서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배제하지 않고 경찰은 아마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네. 쉽지 않은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망하신 분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찰이 낱낱이 조사와 수사를 해주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오늘 참 분노가 치미는 얘기도 많이 해봤고 또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요계의 전설 양대축 하면은 뭐 남진 나훈아 지금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남진 씨가 오빠 아직 살아있다라고 외쳤다는데 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숨이 차 못 뛰는 게 아니야 여유가 있어 그래 세상에 맞서는 법도 알거든 밤거리 찬란한 불빛이 외면한다 해도 내 인생 내 청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홍종선 기자님 청자켓도 소화하고 청바지도 소화하는 완전 젊은 오빠 남진 씨입니다. 사실 남진 씨가 데뷔 때부터 패셔니스타였습니다. 어허. 네, 그런데 저 노래가 사실 지난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지난해가 남진 씨가 데뷔 55주년이었고 오빠 아직 살아있다. 본인의 그대로를 제목과 노래에 담아서 사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작곡가께서 남진 씨만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건데 네. 정말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이 건재한 남진 씨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고 네. 정말 남진 씨한테 잘 어울린다 싶고요. 네. 여기에 뭐 지금 나오지만 이 남진 씨의 오른팔을 자청하는 서른도 씨도 나오고 야. 리틀 남진으로 불리죠. 김수찬 씨도 나오고 네. 진성 씨 요즘 아주 잘 나갑니다. 또 힘을 보탰어요. 아하. 이렇게 해서 뮤직비디오까지 나왔는데 네. 세상에 저도 몰랐는데 남진 씨 생애 최초의 뮤직비디오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남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인기가 높다고 교만했다. 오히려 70이 넘은 지금 나이에 노래 연습을 더 많이 한다. 그런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 초심의 마음으로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요계 레전드 하면 여전히 남진 나훈아 씨잖아요. 그런데 남진 씨는 과연 자신이 데뷔 때부터 나는 스타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은 방송 나오면 음악이 나오는 줄 알았어. 아, 이놈 것이 하루 종일 한 군데도 안 나와. 판 내기가 어려운 거니까 거기서 사회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두 번째 앨범은 더 안 됐지. 더 안 됐다고요? 열받지. 그때는 막 내가 방송 쫓아다니면서 아, 선생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나왔어요. 그 방송에. 예. 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뜨거워 가는데 어느 날 그때 야야 이리 와봐라 지나 그래서 갔더니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바로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어머. 그때 연애 금지 시절이 영번지. 있었잖아. 네. 아 선생님 지금 판이 있었는데 왜 무엇이 금지입니까 이게? 이건 퇴폐라고 그런다. 이 연애 영번지가 퇴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도 생각하면 성질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번도 네, 그랬지. 네. 근데 내가 술을 잘 못하는 편인데 소주 한두 병을 그냥 콜 맞고 먹고 거기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런 충격이. 아, 연애 영번지라는 제목이 퇴폐를 연상한다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금지곡되는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천하의 남진 씨도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날 때부터 스타일 것만 같은 와. 남진 씨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진 씨는 1964년에 서울 플레이보이란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네. 이 노래가 팝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곡이었는데 이게 너무 시대를 앞서간 탓이었는지 대중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뷔 앨범이 실패하고 나서 낙향을 하셨었대요. 네. 그러다가 나온 두 번째 앨범의 그 곡이 바로 연애 영번지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노래는 좀 히트를 했는데 제목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 처분을 받으면서 두 번째 좌절을 맛보게 됐습니다. 야, 당연히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 생각했던 남진 씨를 울게 만들었던 정말 묻혀버린 그 곡들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서울 플레이보이 멋쟁이가 제이다 서울 플레이보이 나는야 서울 플레이보이 멋쟁이다 제이다 서울 플레이보이 아가씨는 알아줄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인자 없는 이 가슴에 사랑을 심어봐요 달콤한 입술로 윙크하는 연애 영번지 연애 영번지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제가 무슨 이렇게 아부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음반으로 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들어보니까 60년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연애 영번지라는 노래가 이게 어떻게 들어야 퇴폐적이죠, 저게? 뭐 그 시절에는 좀 달랐으니까 지금은 기준이. 네. 그때는 금지곡이지만 뭐 지금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 뭐 사실 남진 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보통 1번지 제일 많이 쓰잖아요. 뭐뭐 1번지, 네. 뭐뭐 2번지. 그렇죠. 재미없어서 0번지라고 썼는데 이게 금지곡이 됐다고 지금도 생각나면 성질이 나신다고 하는데 네. 성질 내지 마시고 요거 저희가 들어도 딱 이 대박으로 그러니까요. 느껴지니까요. 네. 한번 새롭게 지금 남진 씨의 목소리로 네. 한번 다시 음반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 플레이보이가 정말 스탠더드 팝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어. 아니 데뷔 앨범에 이렇게 완성도 있는 노래를 부르셨구나. 새삼스럽게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정말 지금 들어도 뭐 이른바 리듬이 촌스럽지 않잖아요. 정말 세련된 리듬 같기도 한데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무명 생활도 할 정도로 마음앓이 소가리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남진 씨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애 영번지가 나와서 판이 나오는데 금지곡이 되니까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또 충격을 받잖아요. 나는 너 그 이번에 나온 앨범 보니까 야, 나는 울고 내려갔나 좋더라. 야 힘내. 그 노래 갖고 한번 열심히 팍 뛰어다니라 하면서 탁 용돈을 펑펑씩 주시더라고요. 정말 또 히트죠.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나 여기 왔나 낯설은
하얀 땅 내가 왜 왔나 하늘 맞춘 날 울려 굳은 비는 내리고 무정할 사이의 사람아 그대 찾아 천리길을 울려고 내 저 노래를 또 이제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읊조리셨는데 어제 좀 저 노래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제 나이 또래 울려고 내가 왔나 모르는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없을 아하. 그 중에서는 없을 거예요. 아하. 이게 꼭 군에서 꼭 기합을 엄청나게 기합을 주고 난 다음에 네. 세워놓고는 전부 울려고 내가 왔나를 시켜요. 그러면 저 노래를 합창을 하면서 눈물 콧물 막 그 진짜 막 흘린 그런 기억들이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세상에. 울려고 내가 왔나는 노래 자체는 좋지만 네. 저 노래가 나오면 군대 시절에 그 단체 기합 받던 생각들이 아마 거의 다 날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이 노래가 사연이 있어요. 과거에는 앨범에 여러 곡이 들어가 있죠. 10곡 넘게 한 16곡 정도 들어가는데 곡수를 채우려고 앨범 곡수를 채우려고 억지로 넣어서 녹음했던 곡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뜻하지 않게 이게 2년 뒤에 엄청 대박 히트가 난 거예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뭔가 이 가수의 길을 주변에서 열어준 분 뭔가 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진 씨한테도. 울려고 내가 왔나 재녹음도 어머니가 나 이 노래 좋다 재녹음하라고 해서 이제 히트까지 된 경우인데 어머니가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65년도에 울려고 내가 왔나가 이제 히트를 쳤는데 아버지는 극심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동안 세상에 그 많은 직업 중에 풍각제기가 대학에 있느냐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그러고 3개월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어머니는 아셨답니다. 남진 씨가 공부는 아니다. 이 음악으로 성공할 걸 알고 가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울려고 내가 왔나가 히트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6년에 발표한 가슴 아프게까지 연이어 성공을 하면서 신인 가수상까지 수상을 하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네. 가수를 두 손 두 발을 두고 반대하셨던 남진 씨의 아버지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남진 씨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요. 정말 오빠 무대 스타가 됐습니다. 그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 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이 높은 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징의지만 반딧불 쳐다보던 님과 함께면 하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풍초루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100년 살고 싶어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할아버지 아스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몸매 홍종선 기자님 진짜 가슴 아프기는 예전에 저도 노래방에서 진짜 줄곧 불러봤던 노래예요, 진짜. 맞습니다. 님과 함께가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 가슴 아프게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명곡이 1966년에 나왔고 바로 1년 뒤 1967년에 영화화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노래 그대로를 영화로 옮겼는데 관객이 10만 명 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때 여주인공이 누구냐? 여자 누굴까요? 주인공이
배우가 문희 씨. 야. 남진 씨의 문희 씨가 네, 출연을 했어요. 대박 사건이네요. 그런데 이 사실 노래가 영화가 된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주연이 된다? 네. 이건 가수의 인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1981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용필 씨가 상대 배우가 유지인 씨랑 야. 그 사랑 한이 되어라는 세상에. 영화를 또 했었고 네. 고래사냥 많이 아시죠? 김수철 씨가 네. 불렀던 정말 대단한 음악성을 가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이자 작곡가였는데 네. 1984년에 이미숙 씨와 또 아하. 고래사냥을 찍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드문드문 일어나는 아주 굉장히 희귀한 그 경험을 남진 씨가 하셨던 거고 네. 그래서 인기가 팍 솟았는데 이 우리 오빠가 네.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해요. 허허! 아니 우리 오빠가 군대에 허허!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남진 씨의 자원이었는데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월남전 참전으로 이야. 이어집니다. 그런데 남진 씨가 이렇게 저 모습이 얘기를 해요. 있네요. 네, 아이고. 그 중대에 도착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녁에 매복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큰 휘파람 소리 쉥 하고 정말 뭐가 딱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진 씨 바로 1m 앞에 포탄, 허허. 2톤급 포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바로 또 요 얘기는 네. 남진 씨가 직접 출연하진 않았지만 영화 국제시장에 나옵니다. 야, 그런데 사실 인기 절정의 순간에 해병대 군대를 간다니 그때 많은 여성분들 오빠 가지 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눈물바람으로 팬들이 배웅을 했다고 세상에. 하는데 남진 씨는 꼭 반드시 살아오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군 생활을 시작하셨고 네. 파병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인기 스타라는 점이 오히려 군 생활을 하는 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고참들이 기합을 막 더 주시기도 하고 당시에 인기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팬레터가 보통 온 게 아니었겠죠. 네. 사과 박스 한 박스를 가득 채울 정도로 팬레터가 오기도 했는데 네. 그걸 고참들이 다 가져가셨대요. 아하, 세상에. 그럴 정도로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런데 앞서 백성 변호사님 영상 보니까 그 뮤직비디오에 네. 서른도 씨 그리고 진성 씨도 우정 출연했는데 이 세 분의 어떤 인연이랄까요? 그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진성 씨가 거의 제일 존경하는 가수, 거의 본인의 멘토라고 할 정도로 남진 씨가 원래 후배 자체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요? 이제 저도 아까 그 인생 최초의 뮤직비디오에 저분들이 왜 저기서 나오나 했는데 네. 그분들이 그냥 함께 하고 싶었었던 것 같고요. 네. 서른도 씨는 뭐 사실 남진 씨 오른팔이라고 그래요? 하잖아요. 오. 그리고 또 남진 씨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엔 또 얼마나 후배들을 항상 잘 챙기고 했었으면 후배 가수들이 남진 씨 헌정식까지 가져줬고요. 네. 거기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서른도 씨, 진성 씨 그리고 조항조 씨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남진 씨가 정말 그 후배들 보면서 정말 후배들을 보면서도 이 후배들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소감을 밝히고 그러니까요. 서른- 선후배가 네네 말씀하시죠. 서른도 씨하고 사연을 조금만 네네. 보태드리면 이 서른도 씨가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서울 와가지고 노래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업소에서 청소도 하고 이러다가 내 노래 순서 되면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근데 남진 씨가 마침 거기를 갔는데 네. 남진 씨 표현이 이렇습니다. 삼촌 옷을 입었는지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더니 노래를 꽤 잘하더래요. 네. 그래서 무대에 내려왔는데 일부러 불러서 너 노래 굉장히 잘한다. 대성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서른도 씨가 힘들어서 가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하. 그 말을 새기면서 네. 가수의 길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네. 레전드 남진 씨를 한 번만 보면 서운하잖아요. 바로 모레입니다. 금요일 남진 씨 2탄 인생 앨범 예스터데이 2부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